남편 몸에 손대면 다 죽여버릴 거야.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아픈 손가락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칠순의 순자 씨에게는 막내 아들 명수가 바로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그 아픈 손가락이었죠. 명수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지능이 7살에 멈춰버린 덩치만 산만한 어린아이였거든요. 혼자서는 밥숟가락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고 씻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늙은 어미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내 새끼였습니다. 순자 씨는 날이 갈수록 관절이 삐걱거리고 기억이 흐릿해질 때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걸 누가 거두나, 천덕꾸러기가 되어 굶어 죽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죠. 그래서 어느 명절날 오랜만에 모인 번듯한 자식들 앞에서 자존심을 굽히고 어렵게 입을 뗐어요. 형편이 넉넉한 큰아들과 딸들에게 제발 막내를 좀 거두어 달라고 형제 아니냐며 애원하듯 부탁을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침묵과 뻔한 핑계뿐이었죠. 형제들은 제 살길 바쁘다며 혹은 자기 자식들 뒷바라지하기도 벅차다며 시설에 보내는 게 낫다고 냉정하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매몰찬 모습을 본 순자 씨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핏줄이 당긴다는 말도 옛말이고 결국 내 새끼 지켜줄 건 돈뭉치밖에 없다는 서글픈 사실을 말이에요. 결국 순자 씨는 독한 마음을 먹고 변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평생 안 입고 안 먹음 모은 유일한 재산, 곧 재개발이 확정되어 수십억 원의 가치가 될 땅과 낡은 집을 몽땅 막내 명수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한 것이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공증까지 단단히 마친 후에야 순자 씨는 비로소 막내의 투박한 손을 꼭 잡은 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되자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형제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그것은 어머니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눈앞에서 날아간 그 막대한 유산이 아까워서 미쳐버릴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죠. 어차피 명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니까 우리가 적당히 구슬리면 금방 뺏어올 수 있다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순진무구한 바보 온달 곁에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억척스러운 평강공주가 나타날 줄은 말이에요. 탐욕과 계산으로 얽히고 설킨 이 기막힌 가족사는 그렇게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명수는 하이에나 같은 형제들 틈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하고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순자 씨가 세상을 떠나고 덩그러니 남겨진 명수의 집은 그야말로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구석구석 쌓인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파견 나온 요양. 보호사 혜진은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을 하며 코를 틀어막아야 했죠. 방 한가운데에는 50이 넘은 아들 명수가 꼬질꼬질한 러닝셔츠 차림으로 앉아 곰팡이가 하얗게 핀 찬밥 덩어리를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혜진은 기겁하며 달려가 명수의 손에 들린 썩은 밥을 빼서 쓰레기 봉투에 처박아 버렸어요. 아무리 돈을 벌러온 일터라지만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사람을 돌봐야 하나 혜진의 머릿속은 캄캄하기만 했죠. 혜진은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을 뒤집어 엎듯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썩은 이불을 걷어내고 쓰레기 산을 치우던 중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호기심에 가방을 열어본 혜진의 눈은 순식간에 휘둥그레졌는데 그 안에는 이 일대 재개발 지구의 땅 문서들과
수십억 원이 찍힌 예금 통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명수의 법적 후견 절차를 밟기 위해 김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고 그는 혜진에게 이 모든 재산이 오직 명수 앞으로 상속되었음을 설명해 주었죠. 매달 명수의 생활비로 지급될 금액만 해도 혜진이 요양보호사로 몇 년을 뼈 빠지게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돌아간 뒤 혜진은 멍하니 명수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박에 미쳐 집안을 말아먹고 도망간 전 남편이 남긴 산더미 같은 빚 때문에 혜진의 휴대폰은 하루가 멀다고 빚 독촉 전화로 울어대고 있었거든요. 눈앞에 있는 저 모자란 남자만 잡으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다는 생각에 혜진의 눈빛은 서서히 탐욕스럽게 변해갔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빚쟁이들의 독촉 문자를 삭제하며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내 동아줄이다. 내가 이 남자의 보호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말이죠. 그날부터 혜진의 태도는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수에게서 나는 냄새가 역겹다며 인상을 쓰던 그녀가 시장에서 최고급 소고기를 사다가 정성스럽게 구워 명수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으니까요. 따뜻한 밥과 고기 반찬을 처음 받아본 명수는 아이처럼 해해거라며 혜진을 쳐다보았고 혜진은 그런 명수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며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혜진은 명수를 욕실로 데려가 때를 밀어주고 덥수룩한 수염을 깔끔하게 면도까지 해주며 그를 말끔한 신사로 탈바꿈시켜 놓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누구의 손길도 받지 못했던 명수는 자신을 씻겨주고 먹여주는 혜진을 엄마처럼, 아니 엄마보다 더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명수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다고 판단하자마자 지체 없이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명수에게 예쁜 옷을 입혀 손을 잡고 구청으로 향한 혜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명수 대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꾹 눌러 찍었죠. 직원이 의아한 눈초리로 두 사람을 쳐다봤지만 혜진은 명수의 팔짱을 끼며 더없이 행복한 예비 신부의 연기를 천연덕스럽게 해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는 순간 혜진은 비로소 법적으로 명수의 아내가 되었고 그 막대한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구청 문을 나서는 혜진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빚을 갚고 떵떵거리며 살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혜진은 자신의 짐 가방을 싸들고 명수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것입니다. 어리둥절해하는 명수에게 혜진은 이제 내가 아줌마가 아니라 섹시야 섹시라고 가르치며 안방의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명수는 섹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혜진이 자기 곁에 계속 있어준다는 사실에 신이 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탐욕으로 시작된 혜진의 평강공주 작전은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이것이 피 튀기는 전쟁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때의 혜진도 명수도 알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명수의 집으로 들어와 묵은 때를 벗겨내고 사람 사는 꼴을 갖춰놓은 지 보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아침 식사 시간, 갑자기 대문이 부서져라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험악한 고성이 집안을 울렸죠. 혜진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명수의 형 영수와 누나 미자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명수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자 은행에 갔다가 법적 보호자가 변경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눈이 뒤집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밥을 먹고 있던 명수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일으키며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모자란 놈아. 너 도장 어디다 뒀어? 누구 맘대로 통장을 막아. 명수는 입안에 있던 밥알을 튀기며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밥상은 엎어져 난장판이 되고 말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혜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형제들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혜진의 등장에 영수와 미자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자는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쏘아붙였죠. 남의 집? 여기가 내 집이니? 꼴에 요양사라고 들어앉아서 주인 행세하는 모양인데 너 같은 꽃뱀들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당장 내 동생한테서 떨어져. 영수는 혜진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명수의 팔을 꺾어 질질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이런 정신 빠진 놈은 병원에 처박아 두는 게 답이야. 내가 오늘 당장 입원시킬 거니까 비켜. 명수는 안 가. 싫어. 엄마 살려줘. 하며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영수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 소란의 옆집에 사는 최 씨. 아줌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마당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가정사에 섣불리 끼어들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 순간 부엌으로 달려갔던 혜진이 시퍼런 식칼을 손에 쥐고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 기세에 눌린 영수는 흠칫 놀라 명수의 팔을 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혜진은 식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손 떼. 내 남편 몸에 손 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갑작스러운 혜진의 돌발 행동에 미자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영수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혜진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혼인관계 증명서를 꺼내 영수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똑똑히 봐. 내가 이 사람 법적 아내고 보호자야. 당신들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 가족이라고.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그땐 경찰 부르고 법대로 다 처리할 거야. 서류에 찍힌 선명한 도장을 확인한 영수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자 형제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미자는 분함을 참지 못하고 혜진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독한 년이 어디서 수작질이야. 내가 감히 우리 집 재산을 꿀꺽하려고.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혜진에게 곱게 자란 미자는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미자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그녀를 현관 밖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재산? 당신들이 언제부터 동생 재산에 관심 있었다고 그래? 어머니 돌아가시고 코빼기도 안 비치던 인간들이 돈 냄새 맡고 달려온 주제에 혜진의 서슬 퍼런 일갈에 형제들은 기가 꺾여 슬금슬금 대문 밖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수는 대문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대문에 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변호사 사서 너 같은 년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형제들이 사라지자마자 혜진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준비해둔 공구함을 꺼내 낡은 열쇠 구멍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디지털 도어락을 대문에 설치하며 다시는 저 하이에나들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죠. 모든 소동이 끝나고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명수는 구석에 처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식칼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킨 뒤 명수에게 다가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용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기처럼 소리치던 여자는 온데간데없고 혜진의 눈에는
연민과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괜찮아요. 이제 아무도 못 들어와요. 내가 다 쫓아냈어. 혜진의 목소리에 명수는 이불 밖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명수의 얼굴을 혜진은 자신의 옷소매로 거칠게 닦아주며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수 씨, 잘 들어요. 앞으로 대문 밖에서 누가 문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면 안 돼요. 나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마. 알았지? 명수는 훌쩍거리면서도 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색시 말만 들을게. 색시가 형아보다 더 힘세다. 장군님 같다. 명수의 엉뚱한 말에 혜진은 피식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무방비 상태로 당하기만 하는 명수를 보니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거든요. 혜진은 엎어진 밥상을 치우고 다시 따뜻한 밥을 새로 지어 명수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비록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형제들의 습격은 역설적이게도 혜진을 명수의 가장 강력한 방패로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혜진은 단순히 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오기를 걸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형제들이 쫓겨나고 며칠 뒤 폭풍전야 같던 평화가 깨진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혜진이 새로 설치한 디지털 도어락이 부서질 듯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로 대문을 가격하는 끔찍한 굉음이 고요한 골목을 뒤흔들어 놓았죠. 단잠에 빠져있던 명수는 기겁을 하며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고 혜진은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감지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 인터폰 화면을 켜자 밖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 서너 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대문 앞을 점거하고 있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이 고용한 불법 흥신소 직원들이었는데 대장격인 박 실장이 대문에 침을 뱉으며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죠. 어이 명수 씨,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좀 열어보시지. 형님이 빚보증 성게 있는데 나 몰라라 숨으면 다야. 박 실장은 잊지도 않은 빚 핑계를 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명수는 이불 속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색시야 무서워. 저 아저씨들 누구야? 하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침착하게 거실 불을 끄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인터폰에 송수화기를 들지 않고 대신 대문 쪽에 설치해둔 스피커 기능을 켜서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를 날렸습니다. 지금 당신들 얼굴이랑 목소리 CCTV에 전부 녹화되고 있어요. 무단 침입에 협박죄 추가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지세요. 혜진의 당찬 대응에 박 실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흘리며 더 세게 대문을 걷어찼습니다. 아줌마가 뭘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는 돈 받기 전엔 절대 안 가. 경찰? 불을 테면 불러봐. 우린 채무 관계 때문에 온 거니까. 그들은 혜진이 겁먹고 문을 열 때까지 밤새도록 괴롭힐 작정인 듯 대문 앞에 술판을 버리고 담배 연기를 피워대기 시작했죠. 혜진은 혀를 차며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을 눌렀는데 그 번호의 주인은 다름 아닌 김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켠 뒤 창문을 살짝 열어 박 실장 일당이 변호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도록 휴대폰을 창틀에 올려두었습니다. 네, 이혜진 씨. 이 새벽에 무슨 일입니까? 수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오자 혜진은 다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집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와서
명수 씨한테 빚이 있다며 문을 부수려고 해요. 흉기도 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녹화 중인데 이거 바로 경찰서장님한테 증거로 보내도 되죠?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김 변호사는 혜진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고 마치 법정에서 변론하듯 엄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명수 씨 재산은 전액 공증되어 있고 빚은 10원 한 장 없는데 이건 명백한 특수 협박 및 주거 침입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관할서에 연락 조치하겠습니다. 그자들 도주 못하게 얼굴 똑똑히 찍어두세요. 변호사, 경찰서장, 특수 협박 같은 단어들이 골목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기세등등하던 박 실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단순히 겁만 주면 될 줄 알았는데 진짜 변호사가 개입되어 있고 증거까지 남고 있다는 사실에 덜컥 겁이 난 것입니다. 박 실장은 황급히 부하들에게 손짓하며 야, 철수해. 재수없게 엮이지 말고 가자. 라고 소리치며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요란했던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혜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꼼짝도 못하던 명수는 조용해진 것을 느끼고 빼꼼히 고개를 내밀며 혜진의 눈치를 살폈죠. 혜진은 떨고 있는 명수에게 다가가 땀에 젖은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명수 씨, 봤지? 저런 나쁜 놈들이 자꾸 우리 돈 뺏으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이 사건을 계기로 혜진은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명수의 모든 부동산과 현금을 신탁으로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탁 설정이 되면 혜진 자신조차 마음대로 돈을 꺼낼 수 없게 되지만 형제들이나 사기꾼들이 명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당장의 불편함보다 자신의 황금알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큰 이득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명수를 식탁에 앉혀놓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구구단을 가르치듯 돈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 명수 씨. 이 통장이랑 도장은 색씨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야. 누가 달라고 해도 절대 주면 안 돼. 알았지? 명수는 혜진의 비장한 표정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혜진이 자신을 지켜줬다는 사실에 그저 감격할 뿐이었습니다. 응, 색씨가 어제 그 괴물들 다 물리쳤어. 색씨는 진짜 장군님이야. 천하무적 장군님. 명수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해맑게 웃자 혜진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명수의 입에 숟가락을 넣어주었습니다. 장군님은 무슨 밥이나 먹어, 이 화상아. 든든하게 먹어야 도망도 가고 싸움도 하지. 비록 탐욕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외부의 위협은 두 사람을 운명 공동체로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이제 명수의 재산뿐만 아니라 명수라는 사람 자체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형제들은 이대로 물러설 위인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물리적인 협박이 통하지 않자 법이라는 더 교묘하고 치사한 무기를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법정 싸움을 예고하듯 명수의 집 마당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협박과 주거 침입이 혜진의 기지에 막혀 수포로 돌아가자 독이 바짝 오른 형제들은 결국 가장 비열하고 치사한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은 명수의 지적 장애를 악용하여 혜진이 돈을 노리고 사기 결혼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혼인 무효 소송과 자신들을 보호자로 지정해달라는 성년 후견인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죠.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으로 날아온 소장을 받아든 혜진은 덜컥 겁이 났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명수도 잃고 자신의 인생도 끝장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녀는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밤을 새워가며 명수의 병원 기록, 식단 사진, 그리고 10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적어둔 가계부를 정리하며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가사 조사관이 파견되어 양측의 진술을 듣고 명수의 상태를 확인하는 신문 기일이 다가왔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조정실 안에서 형제들과 혜진은 다시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영수와 미자는 조사관 앞에서 언제 험악했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선량한 혈육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거짓 눈물까지 글썽이며 혜진을 손가락질했는데 그 뻔뻔함이 가히 나무주연상 감이었습니다. 조사관님, 저 여자는 악마입니다. 판단 능력 없는 우리 불쌍한 동생을 꼬드겨서 감금해놓고 재산을 맘대로 탕진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동생을 보러 가도 문전박대하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미자 역시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맞아요. 멀쩡하던 애가 저 여자 만나고 나서 형제들도 못 알아보고 이상해졌어요. 분명 약이라도 먹인 게 틀림없습니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그들의 주장은 혜진을 파렴치한 꽃뱀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했고 조사관의 눈초리도 순간 의심스럽게 혜진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당황하지 않고 준비해온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형제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감금이요? 이건 지난 6개월간 명수 씨랑 공원 산책하고 시장 구경 다니며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계부고요. 명수 씨 옷 사입히고 고기 먹인 내역 말고 제 사리사욕 채우려고 쓴 돈 있으면 어디 한번 찾아보시죠. 혜진이 내민 자료에는 명수가 혜진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과 혜진이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려왔는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이 과거에 명수를 방치했던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자 기세등등하던 영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조사관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사건의 당사자인 명수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명수에게 쏠렸고 영수는 짐짓 다정한 목소리로 명수를 회유하려 들었습니다. 명수야, 형 알지? 형이랑 누나가 너 데리러 왔어. 저 아줌마 무섭지? 이제 형이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살자. 이리 와. 영수가 손을 뻗어 명수를 잡으려 하자 잔뜩 움츠러들어 있던 명수는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혜진의 등 뒤로 숨어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소리쳤습니다. 싫어. 저리 가. 형아는 나 때려. 밥도 안 줘. 색시 뒤에 숨을 거야. 명수의 돌발 행동과 진심 어린 거부의 조사관은 물론 형제들까지 당황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능은 낮아도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명수의 외침은 그 어떤 변론보다 강력한 한방이었죠. 혜진은 자신의 등 뒤에 숨은 명수의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아, 명수 씨. 내가 있잖아라고 다독였고 명수는 혜진의 손길에 비로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결정적인 장면에 이어 혜진이 요청한 증인인 옆집 최 씨 아줌마가 조사실로 들어와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 인간들이 지난번에 쳐들어와서 동생 멱살 잡고 질질 끌고 가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슈. 혜진 세댁 아니었으면 명수 총각 벌써 어디 팔려갔을 거구먼.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와.
최 씨 아줌마의 구수한 사투리가 섞인 생생한 증언이 터져 나오자 조정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혜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미자는 당황하여 이봐요. 당신 돈 받았지? 저 여자가 시켰어? 라고 악을 썼지만 그럴수록 자신들의 밑바닥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조사관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고 형제들을 향해 싸늘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피성년 후견 임명수이 형제분들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를 볼 때 이혜진 씨의 보호 활동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군요. 폐색이 짙어지자 형제들은 서로를 탓하며 자중질환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미자를 툭 치며 내가 좀 똑바로 말했어야지. 준비 다 했다며 라고 소리쳤고 미자 역시 지지 않고 오빠가 윽박 지르니까 애가 놀라서 그렇잖아 라며 서로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싸워댔죠. 법정 복도에서 벌어진 형제들의 추태를 지켜본 판사와 조사관은 형제들의 청구에 일말의 신빙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거짓과 탐욕으로 점철된 형제들의 소송은 오히려 명수와 혜진의 유대감만 확인시켜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혜진은 아수라장이 된 형제들을 뒤로하고 명수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법원을 걸어 나왔고 명수는 혜진을 올려다보며 색시야 집에 가자. 배고파라고 해맑게 웃었습니다. 지루하고 치열했던 법정 공방은 결국 혜진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가사조사관의 보고서와 명수의 강력한 거부 의사를 확인한 재판부는 형제들이 낸 성년 후견인 청구를 기각하고 혜진을 명수의 유일하고 정당한 보호자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죠. 판결문에는 형제들이 명수의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화를 걸어 협박할 경우 즉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접근 금지 명령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수와 미자는 법원 복도에서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변호사 비용으로 막대한 돈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서로의 탓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뿐이었죠. 그 꼴불견을 뒤로하고 법원 문을 나서는 혜진의 발걸음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했고 가슴속 체증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혜진은 승소 판결문과 인감도장을 챙겨 들고 가장 먼저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신탁으로 묶여 있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던 명수의 계좌 관리 권한을 이제는 합법적인 후견인으로서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건넨 통장에 찍힌 영의 개수는 보고 또 봐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지갑을 두둑하게 채웠고 그 묵직한 가죽 지갑의 감촉은 지난 세월 겪었던 가난과 서름을 한 방에 보상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아보자. 이 돈이면 내 인생 펴고도 남지. 혜진은 굳은 결심을 하며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에서 가장 비싸다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백화점 명품관은 혜진이 꿈에서도 그리던 별천지였습니다. 그녀는 점원들의 깍듯한 인사를 받으며 그동안 눈으로만 찜해두었던 값비싼 핸드백과 코트를 이것저것 걸쳐보았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구질구질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성공한 부잣집 사모님처럼 우아해 보였습니다. 손님, 이거 정말 잘 어울리세요. 오늘 들어온 신상인데 하나 포장해 드릴까요? 점원의 달콤한 말에 혜진은 일시불로 주세요라고 외치며 카드를 꺼내려 했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손이 허공에서 멈칫거리고 말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화려한 모습 옆으로 낡은 러닝셔츠 바람에 구멍 난 양말을 신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명수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저 양반은 집에서 찬밥 먹고 있을 텐데. 혜진은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었다 놨다 하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내 돈이나 다름없어졌지만 막상 쓰려고 보니 법정에서 형제들에게 소리치며 자기 등 뒤로 숨던 명수의 그 겁먹은 눈망울이 눈에 밟혀 도저히 결제가 되질 않았던 겁니다. 결국 혜진은 죄송해요. 다음에 올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명품관을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발길이 멈춘 곳은 화려한 명품 매장이 아니라 지하식품관의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치킨 가게와 남성네의 매장이었죠. 혜진은 자신의 가방 대신 명수가 제일 좋아하는 양념치킨 2마리와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두툼한 기모, 내복 한 벌을 양손 가득 싸들고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저 멀리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명수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찬바람이 부는데도 혜진이 나간 대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망부석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화상아, 추운데 왜 나와 있어? 들어가 있으라니까. 혜진이 짐짓 화난 척 소리치며 다가가자 명수는 혜진의 목소리를 듣고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색시야, 색시 왔다. 헤헤, 나는 색시가 안 오는 줄 알았지.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명수는 혜진의 손에 들린 치킨 냄새를 맡고 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고 혜진의 짐을 뺏어들며 춥지도 않은지 싱글벙글 웃기만 했습니다. 그 해맑은 미소를 보는 순간 혜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억척스럽게 쌓아왔던 탐욕의 둑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뜨끈한 연민과 가족애가 밀려드는 소리였죠. 혜진은 명수의 차가워진 뺨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주며 짐짓 타박하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바보야. 내가 널 두고 어디를 가? 돈 싸들고 도망갈까봐 겁났어? 아니, 색시는 내 색시니까 안 가. 우리 엄마가 그랬어. 색시랑 평생 같이 사는 거라고. 명수의 순진무구한 대답에 혜진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핑 돌며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혜진은 따뜻한 방바닥에 밥상을 펴고 사온 치킨을 명수 앞에 펼쳐주었습니다. 허겁지겁 닭다리를 뜯는 명수의 입가에 양념이 잔뜩 묻자 혜진은 혀를 차면서도 손수건으로 꼼꼼하게 닦아주었죠. 천천히 좀 먹어. 누가 뺏어 먹냐? 그리고 이거 봐. 백화점 가서 내 내복 사왔다. 올겨울엔 이거 입고 따뜻하게 지내. 혜진이 내복을 꺼내 보이자 명수는 치킨을 먹던 손으로 내복을 끌어안으며 우와, 색시 최고다. 나 이거 지금 입을래.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혜진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주는 차가운 만족감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내 손길에 행복해하는 이 따뜻한 온기였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혜진은 잠든 명수의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돈 냄새 맡고 달려든 꽃뱀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이 모자라고 착한 남자를 지켜줄 사람은 세상에 자신밖에 없다는 책임감이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 내가 너 책임진다. 형제놈들이고 뭐고 다 덤비라 그래. 내가 평강공주 노릇 톡톡히 해줄 테니까. 혜진은 명수의 이불을 목끝까지 덮어주며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탐욕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어느새 끈끈한 정과 의리로 뭉친 진짜 부부의 연으로 단단하게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 사이 명수 씨네 낡은 기와집이 있던 자리에는 번듯한 5층짜리 새 건물이 들어섰고 퀴퀴한 냄새가 나던 골목 풍경도 몰라보게 달라졌죠.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바로 동네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 명수 씨와 혜진 씨의 모습일 거예요. 이제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혜진 씨는 억척스럽던 젊은 시절의 도끼는 온데간데 없이 넉넉하고 인자한 할머니가 되어 동네 사람들에게 건물주 사모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명수 씨의 식사를 직접 챙기고 거동이 불편해진 남편의 휠체어를 미는 일만큼은 절대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있거든요. 어느 따스한 봄날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공원으로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산책을 나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아 땀을 식히던 혜진 씨는 문득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지 깊은 숨을 내쉬며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으셨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다 남편 덕 보고 호강하며 산다는데 나는 바보 온달한테 시집와서 평생 뒷바라지나 하고. 내가 딱 평강공주 꼴이네. 평강공주야. 그 소리를 들은 명수 씨는 휠체어 위에서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서툰 말솜씨로 이렇게 대꾸하는 게 아니겠어요? 공주? 히히, 우리 색시가 공주면 나는 왕자님이다. 바보 온달 아니고 왕자님. 그 천진난만한 대답에 혜진 씨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휠체어를 잡고 명수 씨와 눈을 맞추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니 당신이 왕자님 맞네. 그 모진 풍파 다 견디고 형들한테서 이 큰 건물 지켜서 우리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니까. 당신이 결국 이겼어. 당신이 승자야. 명수 씨는 혜진 씨의 칭찬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되물었습니다. 헤헤, 내가 이겼어? 내가 우리 집 지켰어? 그럼 지키고 말고. 당신이 끝까지나 믿어줘서 우리가 이긴 거지. 당신이 우리 집 지켜낸 내 대장군이야, 대장군. 혜진 씨가 엄지를 치켜 세우자 명수 씨는 신이 나서 삐뚤빼뚤한 손으로 거수 경례를 흉내내며 소리쳤습니다. 충성, 대장군 명수, 색시를 지키겠습니다. 그 씩씩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혜진 씨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을 지나가던 봄바람도 잠시 멈춰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돈을 좇는 탐욕이었고 과정은 전쟁 같은 치열함이었지만 그 끝은 서로를 장군처럼 믿고 의지하는 전우애이자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집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그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내리쬐고 아마 하늘 어딘가에서는 순자 씨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장군이 된 막내 아들을 내려다보고 계시겠죠. 이것으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길고도 아름다운 그리고 지독히도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봅니다.